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31년 전에 있었던 정원호 후보의 폭행 사건, 이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네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시 폭행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육성까지 공개를 했죠. 이렇게 압박을 하자 이번에는 정원호 후보 측에서 당시 사건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의 메시지를 또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진실 공방이 판세에 악영향을 줄지 양 후보에게 또는 도움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 오늘 정원호 후보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오전에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 해당 폭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 또 그 이후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판결문도 그렇고 당시에 그 상황을 취재했던 취재 기사가 기사화한 곳이 언론에 5군데나 남아 있고요. 취재했던 기자 언론인이 페이스북에 직접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글도 있습니다. 이건 명확한 것이고 이것은 네거티브, 마타도 아니면 이번 선거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하고 있는 허위 조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육성 녹취까지 공개하자 정원호 후보 측에서 오늘 오전에 들으신 것처럼 당시 사건 현장에 동석했던 전 비서실장의 메시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겁니다. 벌어진 사건의 단초는 지금 정원호 후보가 함께 있을 때 저지른 일이 아니라 자리를 마련한 것도 자신이었고 폭행을 주도한 것도 자신이다. 정원호 후보와는 상관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당시에 그 상황에 휘말렸을 뿐이다. 잘못이 전혀 없다. 모두 내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자, 정치적 논쟁 중에 벌어진 다툼이라고도 이 동석자는 말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또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 새롭게 또 나온 거예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논란은 사실 논란이라기보다는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본인 판결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판결문에 정원호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폭행을 가담했는지에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 측이 마타도어,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엔 구청장 선거 3번을 치르는 동안에 이게 이슈가 되긴 했지만 과연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민께 설명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번 900만 서울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단순히 마타도어로 치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가해자의 진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폭행 사고로 조사를 자주 받게 되는 경찰서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찍은 도끼는 잊어도 찍힌 나무는 상처를 잊지 못한다. 네. 누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의혹을 처음에 제기했던 김재섭 의원이 오늘 다시 또 반박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말을 믿겠냐, 가해자의 말을 믿겠냐.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의 주장도 이겁니다. 주폭 공범 말을 반대 진술로 들어온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다. 공범의 말을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네. 피해자의 말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당시에 사건이 있고 나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조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판결문, 최종적인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과정에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는 중에 서로의 정파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이 폭행에 이르게 되는 그런 충돌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판결문이 담고 있는데 그 왜 그 피해자의 이것은 이 상황을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피해자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하실 때 5.18에 관련된 것은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왜 이 업주와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지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의아합니다. 네. 그 5.18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소위 속기록에 나와 있는 구의원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논리에 좀 비약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 논란을 제기하면서 이 무차별적인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이 진실공방으로 가고 결국은 정원호 후보의 발을 묶어놓겠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좀 전에 말씀 보셨습니다만 정원호 후보가 오늘도 정책 관련된 기자회견을 연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은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아요. 오로지 이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세훈 시장 측 또는 국민의힘은 정책 대결에 대한 자신감을 이미 상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한 번에 말씀해 주셔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헷갈릴까 봐요. 처음에 김재섭 의원이 주장한 것 그러니까 5.18과 관련된 폭행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정원호 후보 측의 주장 이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했죠. 업주와 여종호 본가에 얽힌 이 과정에서 벌어진 또 폭행이다. 뭐 이렇게 두 번째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두 번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을 안 하느냐?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해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이런 김재섭 의원에 이어서 해당 녹취록을 공개한 주진우 의원까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구의회 속기록을 짜집기해 악의적 공세에 나섰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행태는 더욱 참담합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없는 성매매 운운하며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더 씌웠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이 폭행의 배경,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경위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갈등 관계의 배경은 이 양천구의회 회의록에 훨씬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두 의원, 김재섭 의원과 주진우 의원을 고발을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강제 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그 핵심, 아까 말씀드린 과연 이 폭행 사건이 5.18과 관련된 정치적 견해 차이로 발생한 폭행인지 아닌지 이것과 두 번째, 주점에서 여종호 번과 관련된 요구를 하다가 벌어진 다툼인지 이 두 가지는 그러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글쎄요, 지금 31년 전 사건인데 네. 그 당시에 뭐 CCTV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를 뭐 녹음했습니까? 저는 이게 그 마타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체를 밝힐 수가 없어요. 수사로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게 지금 결국에는 네. 말다툼의 원인을 찾는 건데 네. 31년 전에 말다툼의 원인이 뭐였는지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그냥 흑색선전, 그냥 이제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갖고 언론이 관심 가져서 남는 것은 결국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서는 뭐냐면은 판결문에도 정치 관련 관계로 싸웠다고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우리 그 당시에 정원호 후보가 야당 측 정치인이었는데 이게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다른 문제로 싸웠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언론들도 네네. 5.18로 싸웠다 이렇게 보도를 아예 해버렸어요. 네네. 근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정파가 다른 구의원의 주장을 이게 무조건 맞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에 민주당에서 고발을 할 때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한 거거든요. 개인적인 정원호 후보 개인적인 이 과거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했다. 선거 후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한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뭐 소위 오세훈 시장 캠프는 이런 식으로 이것을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당에서 뭐 이런 그 관련된 당직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주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 그 전략으로서 마타도를 하겠다. 이건 이 저질적인 이 네거티브 공세를 하겠다라는 아주 조직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너무나 이것을 저희가 이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네. 당에서 확실하게 이런 그 네거티브가 그 발붙일 공간을 열어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사안이 굉장히 더 무게감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원호 후보에게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글쎄요. 해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오세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요.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 정청래 대표가 사회를 보고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도 상관없으니 일단 양자 토론을 하자라고 또 다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정원호 후보 스스로가 결백하다면 토론에 나와서 한번 직접 해명을 해봐라. 뭐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네요. 제가 봤을 때 저 토론 제안을 정원호 후보가 수락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지금 자꾸 이제 민주당 우리 특보님이나 대변인님께서 5.18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요. 네. 5.18이 민주당 정신의 본령 아닙니까? 네. 이걸 마치 지금 이 폭력 사건의 어떤 치트키처럼 자꾸 5.18 때문에 싸웠다. 그리고 마치 판결문의 내용이 속기록 내용보다는 조금 더 덜 자극적이고 정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판결문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그 판결문 내용을 요약하다 보면 옆자리 사람을 때리고 막 시민도 때리고 경찰관도 때리고 그 판결문에도 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 속기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고 그 내용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뿐인데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처참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민주당 그리고 어떤 중도층의 유권자들로부터도 저 정원호 후보란 사람이 민주당 소속 이제 후보. 구청장이었고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신성시되고 있는 저 5.18 정신을 네. 마치 본인의 30년 전에 있었던 폭력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의심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만약에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후보가 토론에서 맞붙는다면 아마 오세훈 시장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정원호 후보의 어떤 그 태도를 보면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에요. 네. 구체적인 어떤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양자 토론이 성사된다면 아쉽지만 정책보다는 30년 전에 있었던 이 폭력 사건에 대해서 양측의 공방이 네.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자꾸 더 커지니까 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발언 기회를 드려서 그 네. 얘기를 또 하는 게 나을까요? 여기서 덮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판결문뿐만 아니라 그 네. 당시에 언론들이 이 사건이 야당 비서와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 비서관이 싸운 사건이기 때문에 네. 자세하게 취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5.18로 싸웠다고 아예 언론 보도가 되어 나왔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의 이런 논란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직접적으로 입장을 적극 내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오세훈 후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계천 걷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 공간이 서울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늘 많이 뒤처져 있다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민 한 명이
이 오세훈 후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충돌이 있었는데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정해져 있던 일정, 공개된 일정이었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시민들과 함께 스킨십을 하는 공개 행사였습니다. 후보들은 저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저런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군요. 최근에 이 한국 정치에서 이른바 정치 양극화가 강화되면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열심히 응원하는 것은 좋은데 네. 지지하지 않는 후보, 그러니까 상대 정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정말로 정치 테러를 당한 적이 네. 있었고, 우리 당의 배현진 의원도 뭐 한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경각심이 계속 커지는데,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경비를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지양해야 할 일이니까 네. 유권자 스스로 좀 성숙한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본격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지금 여론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죠. 부산 북갑 여론조사 팽팽한 모습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여론조사와 또 다른 여론조사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 35.5%,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25.5%, 그리고 무소속이죠. 한동훈 후보가 32.6%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어제와는 좀 다르죠. 자,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죠. 특히 박민식 후보 측에서 단호하게 긋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하든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하든 일단 통계적으로는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때마다 요동치고 있는 이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서 박민식 후보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실까요? 제가 2020년도에 전재수 의원하고 선거를 했는데 그때 여론조사 27% 차이로 제가 막 개박살이 나는 방송이 전국에 다 나갔죠. 그래서 제가 이거 바닥 민심하고 만나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나? 저도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점 몇 %로 제가 졌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여론조사가 허망하구나. 모든 선거가 늘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그 여론조사 기관은 엄청 홍보하죠. 자기네들이 맞췄다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상과 전혀 반대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꽤 많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게 유권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이 환심을 사기 위한 것들을 하는데, 글쎄요. 박민식 후보의 말이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지만 조건은 다 후보들이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종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쪽집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론조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추세, 흐름, 그리고 이 민심이 어느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지 정확하게 몇 프로로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서 잡히지 않는 여론도 또 존재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박민식 후보가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부산 북갑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이게 요동치고 있어. 여전히 이 구도가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지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흐름 속에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어떤 여론조사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설문의 질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이 아주 우세하다, 아주 앞서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는 겁니다. 네.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도 하정우 후보가 뭐 30% 중반에서 4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것은 뭐냐 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은 하정우 후보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결집도를 보여가고 있다. 이런 추세 정도를 이해하시면 뭐 이 여론조사에 대한 네네. 느낌을 확인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거 때가 되면은 다들 몸을 사리죠. 지지율이 조금 높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절대 안 되고 또 선거 때가 코앞에 다가오면 일부러 야 우리 지금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한답니다. 그래야 또 지지층이 더 결집하기 때문이겠죠. 자,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는 어제 등록을 다 마쳤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 잠시 후입니다. 오후 1시 30여 분 남았는데요. 1시쯤에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는 이 한 후보의 모습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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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세요? 네, 학생인데 핸드폰이 꺼져서 그런데 사진 찍어서 찍어서 보내드려죠. 보내주면 그럼요. 얼마든지. 잠깐만요. 잠깐만.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잘 못 먹고 다닙니다. 자, 여기 오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진짜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의 추격,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여기 여쭤볼까요? 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왜요? 두 분 중에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뭐 어느 사람이 대답해도 되는데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 북갑 여론조사는 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일단 그 구도와 관련해서 과거에 나온 여론조사는 1강 2중 구도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2강 1중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주목할 것은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려면 네. 최소 40%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해야 할 텐데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뭐 4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40%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격하는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는 본인의 표를 더 강화시키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흐름 속에서 보셔야지 뭐 특정 후보가 앞서 나간다, 뭐 특정 후보가 뒤쳐져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네,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조사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앞서간다, 뒤선다라는 뒤처진다라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선거방송 심의를 준수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하정우 후보가 공약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지역 내 총생산 지수 수치를 잘못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정우 후보 그리고 박민식 후보,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일제히 공격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하 후보 측도 수치 확인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를 했죠. 우리 북구의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우리 북구의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북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북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산시 전체 기초지자체 중에 가장 낮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북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모두 즉각 비판을 했는데요. 최종 점검에서도 못 골라졌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좀 아쉬워요. 저런 수치라는 거는 사실 조금만 참모진이 검토를 하면 될 텐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정 후보가 바로 이거는 실수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뭐 잘못을 사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인 또 맥락을 보면은 부산시의 북구 갑의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정 후보가 앞서 이야기했던 수치는 그거랑 배치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오타이다. 이 오타를 하정 후보가 이제 읽으면서 약간 이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가 너무 지엽적인 걸 가지고 이제 이 작은 실수 하나 찾아낸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수치가 틀렸다, AI 전문가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하정 후보의 공약 자체는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 AI 전문가잖아요. 왜 AI의 이미지는 정말 한치 오차도 없고 정확한 이미지잖아요. 그게 이제 또 본인이 장점으로 누려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업고 가야 할 그런 이미지의 무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선거철은 정말 선거철인 것 같습니다. 진보, 보수 불문하고 여야 불문하고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조금 더 자극적이고 강해지고 있거든요. 민주당이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좀 심한 말을 던졌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그러자 장동혁 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서 또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제가 잘 돼서 반도체가 잘 돼서 세금 많이 고치면 그거를 민생에 쓰겠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장동혁 구나. 너무 많이 나가셨고 바닥. 그러면은 바닥. 그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 어르신들 뭐라고 했냐면 참 가지가지 한다. 그건 좀 점잖은 편이에요. 똥 싸고 뭉개고 자빠졌네. 왜? 찍어 먹지. 민주당 하는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똥 싸고 뭉개고 찍어 먹으려고 하고 자빠졌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정치의 절반은 말이라고. 또 말은 그 하는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정치인들의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좀 격이 낮아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뉴스A 라이브들도 이렇게 여러 평론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결국 정치에 대해서 평가할 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론가들 역할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저기 보시는 분들은 평론가가 아닌 정말로 그 각 당을 대표하는 대표 또는 플레이어인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선원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평생을 이제 그 정보기관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그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시고 계신 분인데 본인의 어떤 전문 분야와 무관한 경제 공약, 최근에 있었던 김용복 정책실장의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저렇게 과한 표현을 하셨어요. 네. 제가 봤을 때 그 발언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진화를 하는 그런 어떤 액션을 보였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까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정말 옮기기도 힘든 비속어를 쓰면서 저는 일종의 욕설이라고 보는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까 그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 봤을 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겠느냐. 네. 정말로 품격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에 응수하는 어떤 차원에서 조금 센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해서 이제 응수를 한 것인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조금 센 거고 아까 박선원 의원은 너무 센 거고.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싸움할 때도 먼저 누가 더 때렸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지금 저 발언 문맥에서 보면 김용법 정책실장의 말이 네. 실언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문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그 선후 관계의 부분을 제가 조금 지적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싸울 때 누가 먼저 쳤냐를 따진다고 하셨는데 받아치면 쌍방되고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이 얘기는 제가 반론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뭐 여든 야든 둘 다 좀 제가 짧게 한 정신 말씀만 차리시라고. 예, 말씀하십시오.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방금 전에 민주당을 향해서 하신 저 막말과 폭언을 유권자들 앞에서 한 번만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뉴스 A 라이브 패널들은 절대 비속어나 뭐 저런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정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월드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How are your talks, sir? Great. Great place. Incredible. China is beautiful. Did you talk about Taiwan, Mr. President?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did you talk about Taiwan? Hey, stay depressed. Stay depressed. 지난 2017년 이후 9년 만에 중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날입니다. 2박 3일 일정, 3일차의 일정은 중국 권력의 심장부라고 알려져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관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집무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 정상 초청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각별한 예우를 한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난하이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 생생한 모습을 잠시 후에 저희가 라이브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미중 정상회담 135분 동안이나 회담 테이블에서 이야기가 이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두 정상이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무기 허가하지 않는 부분에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백악관이 그렇게 밝힌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들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지 않아요? 예, 일부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왜냐하면 저렇게 호르무즈 개방이나 이란 핵무기 불허 합의는 이 회담 전에도 이미 표면적으로 다 동의가 됐던 사실이거든요. 그걸 뭐 새삼스럽게 지금 다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왜 진전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문구를 이행할 주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이 이제 표기가 됐다는 게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전에는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여기에 우리도 이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농축된 핵 그걸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겠다, 이란에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이란은 안 하던 것이 중국에 이제 강력히 권고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란으로서도 이제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 사안은 이미 이란의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겁니다. 단 문제는 제3국이 어디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회담 끝나고 나서 실무 접촉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크게 이렇게 진전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관자에서 이번 이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 중에 하나로 이제 중국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기를. 그렇다면 중국이 트럼프가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들어준 셈인데,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걸 또 받아야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중국의 10여 개 IT 대기업의 엔비디아 반도체 H200 이 구매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와요. 지금 중국이 이 엔비디아의 GPU 이거를 굉장히 좀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미국이 승인했다는 거는 원하는 걸 주고 받은 건가요? 그게 그 중국이 꼭 원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미 이게 H200이 이미 간 모델이고 블랙웰 같은 최신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H 판매 승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젠슨왕이 부랴부랴 그랬죠. 막판에 국가를 태워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게 기업들보다는 저는 이제 학교나 이런 데로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된다. 어쨌든 뭐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하고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번에 이란 부분들 핵심이 뭐냐면 이번에 나오는 합의문이 나올 거냐가 과정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공동성명이 나올 거냐, 합의문이 나올 거냐. 안 나오면 결국은 뭐 중국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했던 이야기가 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게 돌아가면 또 말이 바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미 중국 내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그 정도 선 지금 그러니까 워싱턴과 베이징의 목소리가 완전 다르거든요. 네. 베이징에서 나오는 워딩을 보면 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뭐 한두 문장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른 온도차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번에 중국에 대한 제재, 네. 그다음에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것들 없애는 것들, 그다음에 관세 내리는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큰 의미를 둔다. 그다음에 역시 트럼프 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대답은 뻔하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타코로 끝날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결과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 화려했던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 두 분 얘기 다 애매하게 그냥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처음부터 예상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공동선언문도 힘들 것이고 기대했던 커다란 빅딜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하. 아마 이번에도 이제 공동선언문은 이미 안 나오는 걸로 이미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도중에 되게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 물론 정상들이 회담을 하는데 성과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뭐 농산물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사주는 걸로 다 되어져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액수가 이제 뭐 문제가 물론 되겠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게 이만큼 우리 지금 성과를 얻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대만과 이란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언급하느냐를 이제 다들 이제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 이렇게 중재자로 들어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걸프 국가들이 안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호르무즈를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중국이 이렇게 담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란이 쉽게 여기를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미국하고 할 때처럼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유 수출이나 이런 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안도를 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라는 좀 믿을 만한 보증인이 나타났다. 걸프 국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군요. 자, 여러분도 예상하셨듯이 이번에 미중 정상이 만날 때는 일단 이란 전쟁 종식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 해소 이런 것들이 주된 주제가 될 것이다. 이것 말고도 뭐 거론될 수 있는 게 있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요. 정작 이 두 정상 사이에 굉장히 미묘한 기류가 흘렀던 주제가 있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극적인 장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의 경고가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상회담 초반부터 시진핑 주석이요,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직접 충돌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한 겁니다. 충돌이라고 하는 말은 공개적으로 양국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대만 문제에 강한 의지를 시진핑 주석이 가감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만 문제로 옮겨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란이 끝나고 뭐 무역 문제 이런 줄 알았는데 정작 시진핑은 대만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호르무즈이 우리가 원유 수입의 중요한 통로지만 이 대만 해협은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가 정말 60% 이상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매우 지금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주제고요. 이번에 모두 발언이죠. 비공개 회담하기 전에 이제 저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미국과 중국 간에서 중국 입장에 자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신 있고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번에 또 등장했던 말 중에 공개된 중에 하나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우리가 주의를 하자. 그러니까 미중 간의 협상에서 투키디데스, 그러니까 결국은 패권군과 그걸 추격하는 나라 사이에서는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고 그다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걸 피하자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 말을 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알리는 거죠. 이제 두 나라가 이 전 세계 부분에서 움직일 거다. 그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알리는 의미죠. 사실 그전에는 조금 중국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낮추는 부분에서 노키의 전략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투키디스의 함정이란 말을 트럼프란 대통령 앞에서 얘기를 했고 특히 저 아까 타이완 부분 같은 경우를 이슈를 던졌죠. 올해부터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봅니다. 올해 양회에서 바뀐 게 뭐냐면 작년에 양회에서는 대만 독립을 만약에 독립을 만약에 추구한다면 그것에 반대라는 단어를 썼다라면 올해 워딩이 반대해서 올해는 뭐가 받냐면 타격하겠다라는 표현. 충돌 뭐 이런. 타격이란 말은 공격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워딩이 강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 협상도 해야 되고 이란 문제도 좀 중국이 나서줬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급한데 중국은 지금 계속 대만 양안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좀 조급하겠어요. 뭐 당연히 조급하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쫓기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리한 그 카드를 쥐고 있는 게 지금 시진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으로서는 급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앞으로의 그 일정이 그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그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날 기회가 또 몇 번 있습니다. 지금 그 유엔에서의 참석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도장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일단 그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더 만날 때 그때 가서 최종 도장을 찍더라도 찍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으로서 천천히 가려고 하겠죠.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미중 두 정상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던 그 재단 텐단 공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자, 겉으로는 화기애애해 보이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영상 보면서 좀 얘기 좀 할까요? 자, 악수부터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보시죠. 두 사람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보겠습니다. 아니, 싱크. 자, 저희가 준비된 그림이 잘못 나갔는데요. 먼저 제대로 된 영상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我们的会面现在可以说是举世瞩目，中美两国能不能跨越所谓的修昔底德陷阱，开创大国关系的新范式，能不能携手应对全球挑战，为世界注入更多的稳定性。 We've had a fantastic relationship. We've gotten along. When there were difficulties, we worked it out. I would call you and you would call me. And whenever we had a problem, people don't know, whenever we had a problem, we worked it out very quickly.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future together. 자, 지난 2017년의 미중 회담 때와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잘못 보여드렸던 이 악수 영상인데요. 악수를 하고 위로 이렇게 다시 잡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데 외교에서는 저런 것도 뭐 의미 부여가 되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손을 더 두드리기도 하고요. 액션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했을 때도 보면 시진핑 주석은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많고 뭘 자꾸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강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뭘 요구하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좀 더 조급한 쪽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더 원하는 게 많고 부탁할 게 있는 입장에서 말도 많아지고 행동도 더 다양해진다 이런 해석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조금 본인을 낮추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평생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만찬장에서 저 보십시오. 화이트 와인을 건배 후에 진짜로 한 모금 마신 겁니다. 평생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는 건배 후에 마셨습니다. 지금 뱉은 것도 아니고 삼켰어요. 예, 저건 뭐 시진핑에 대한 어떤 뭐 존경이나 아니면은 뭐 예의를 차려준다는 뭐 그런 뜻이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지금 해석이 되냐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그 국가 원수들을 만날 때는 외교의 결례라고 할 정도로 뭐 말이나 행동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하나도 없어요.
중국 가서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저 평상시에 먹지도 않던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으로 중국을 배려하고 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짧게 눈길을 끄는 다른 수행 인물들의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함께 볼까요? 자,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죠. 저기서 보면 360도 카메라를 들고 빙그르르 돌립니다. 주변이 신기했나 봅니다. 카메라로 저렇게 360도 돌면서 촬영하는 모습. 뭐 본인이 하고 싶은 행동은 어디서든 다 하는 본인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젠슨 황인데요. 막판에 갑자기 수행하게 된 젠슨 황. 젠슨 황은요, 시진핑 주석이 딱 나타나자 고개를 돌리면서 쳐다봤죠. 그러면서 악수하는데 올 때까지 시진핑의 동선을 따라 고개가 계속 움직이면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해석인데, 젠슨 황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한 고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바라보는 눈빛이 하트 뿅뿅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젠순왕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일본에 H200 지금 이제 승인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이 전체 엔비디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까지 넘어요. 그렇죠. 그 제로까지 갔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본인은 이번에 승인해 줄 거야 알고 갔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뽕뿅 하트 뽕뽕 날린 것처럼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여러 이제 면면들이 보시면 진짜 아까 360도 지금 촬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아들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 데리고 왔는 부분에 있어서 입은 옷이 중국식 옷을 입혔고 백도 네. 중국식 가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지금 중국 SNS에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야, 일론 머스크가 엄청 열심히 영업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네, 지금 현장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신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수신 상태가 그렇게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PD 준비가 힘들겠습니까? 저희가 화면 수신 상태가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주어진 시간 안에는 현장 정상회담 현장 그림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아쉽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다 아시죠? 스승의 날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요, 규정 때문에 초콜릿, 케이크, 캔커피조차 이런 작은 선물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지역 교육청이 스승의 날 케이크 학생들끼리 나눠 먹어도 되지만 교사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닐까요? 이런 안내문을 냈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케이크인데 학생들은 나눠 먹고 선생님을 먹지 말라고요? 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피차에서 음료를 받아가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학생들이 기획한 스승의 날 깜짝 이벤트입니다. 청탁금지법상 학생이 현재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줄 수 없어 모든 비용은 학교가 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헷갈리는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안내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를 열어 학생들끼리 케이크를 나눠 먹는 건 괜찮지만 교사에게 전달하거나 나눠 먹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선 감사하는 날이 맞냐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자 경북교육청은 결국 안내문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초콜릿 같은 거 막 주실 때가 있는데 사실 마음은 받고 싶지만 사실 그런 작은 것도 안 되기 때문에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담임교사, 담당교과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선생님에겐
어떤 선물, 음식도 줄 수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 제공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케이크를 받아 신고된 사례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 이 스승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한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제자에게 매달 15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준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제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7년 동안이나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아니, 왜 그렇게 돈을 보내준 겁니까? 일단 이 비군의 아버지가 이 비군이 초등학교 5학년인 시절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하. 이 소식을 들은 선생님, 그러니까 비군의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요. 네. 소식을 듣고 그 즉시 이 비군의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좀 지원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15만 원씩 이렇게 매달 이체를 하고 계시고 무려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네. 이 비군의 어머니가 괜찮다 한사코 거부를 했지만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선생님은 신신당부를 하나 했어요. 절대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알려진 겁니까? 이 어머니께서 한 재단에 너무 감사한 사연을 이제 알리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됐고요. 이 편지를 보면 밤마다 선생님께 고마워서 눈물을 훔쳤다라는 내용부터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이 재단에서는 선생님께 감사의 표창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이 요즘 많이 사랑해 주시는 코너죠. 사건을 보답니다. 사회부의 오세정 기자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오 기자, 첫 번째 사건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 함께 볼까요? PD님. 자, 장윤기 표적이 따로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범행 후 CCTV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검은색 옷을 입고 커다란 가방을 맨 23살 장윤기가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후 옷을 빨아입으러 무인 세탁소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장윤기, 이 세탁소 안에서 옷을 빨고 담배를 피우고 누워있는 등 태연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장윤기가 노렸던 범행 대상이 여고생이 아니라 다른 여성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가 노렸던 대상, 이 여고생이 아니라 자신이 스토킹을 하던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 동료였고 이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장윤기, 이 외국인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치밀하게 다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흉기 두 자루에 장갑까지 준비해 30시간을 기다렸는데요. 결국 찾지 못하자 혼자 집을 가고 있던 이 여고생으로 표적을 바꿔버린 겁니다. 1km를 미행했고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어가겠습니다. 사진 볼까요? ARS를 믿었다가 날벼락.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전화를 받으시게 된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통화 음성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행복을 드리는 금융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내 대형은행 금융기관이라며 ARS 안내 음성이 흘러나오는데요. 전화가 걸려온 발신 번호도 실제 금융기관들의 대표 ARS 번호였습니다.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의 치밀한 수법이었습니다. 피싱범 일당은 발신 번호를 실제 금융기관 대표 번호로 뜨게 하려고 알뜰폰 통신사 직원까지 매수했는데요. 이렇게 피싱 조직이 뜯어낸 돈, 총 94억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직접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옷더미의 금팔찌. 이건 무슨 말이죠? 네, 산더미처럼 쌓인 옷더미에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사건인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부산의 한 공장입니다. 경찰이 출동해 직원들과 옷더미 이곳 저곳을 들추고 있습니다.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됐는데요. 열심히 찾던 경찰이 옷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고 옆에 있던 여성, 동료 직원을 얼싸안고 눈물까지 터뜨립니다. 뭘 찾았나 봤더니 바로 이 10돈짜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찾은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70대 여성 직원이 자녀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소중한 금팔찌를 옷 무더기 속에 잃어버렸던 겁니다. 찾다 도저히 못 찾아서 애타는 마음에 경찰에까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너무
진짜 기적 같았어요. 눈물이 막 날 정도로 어머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순금에 반응하는 금속 탐지기를 챙겨간 경찰의 세심함 칭찬해야겠습니다. 네, 사건을 보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세정 기자, 다음에도 또 준비해 오십시오. 자, 저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2부 계속 이어집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지방선거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해 두듯이 6월 3일 지방선거일에는 후보를 꼭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상 속 투표 동력 캠페인을 열었는데요. 현장에 강보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분홍빛 풍선으로 물든 광화문 청계광장. 그 가운데 마련된 포토부스에서 시민들과 나들이객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오늘 날씨도 엄청 화창하고 좋았는데 이렇게 예쁜 거 찍을 수 있게 해주셔서 기분이 더 좋아졌고요. 사진처럼 일상을 찍듯 평범한 일상 속 소중한 한 표를 찍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동력 캠페인입니다. 당연히 하죠. 4년에 한 번씩 저의 이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꼭 투표하러 가세요. 어렵게 얻은 권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 꼭 합시다. 19일 남은 6.3 지방선거,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5월 29일하고 30일 이틀 동안인데 그때는 7장을 한 번에 다 투표를 하시게 되고 6월 3일에는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처음에는 3장 그리고 2차 투표에는 4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잘 하셔가지고 1인당 투표용지가 7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최대 8장입니다. 신분증도 지참해야 하는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내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입산이 통제됐던 인제 자작나무 숲이 다시 개방됐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탐방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몸통이 하얀 나무가 순백의 자태를 뽐냅니다. 북유럽의 광활한 숲을 연상시키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970년대 산불 방지를 위해 산림청이 축구장 200개 면적 구기름에 7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조성한 자작나무 숲입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출입을 막았다가 이달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인제군의 대표 관광 명소로 꼽힙니다. 지난해에만 25만 명 관광객이 다녀가며 전국을 대표하는 산림 관광지임을 입증했습니다. 숲 체험 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무슨 나비로 그랬지? 푸나비. 맞아, 배추 흰나비. 생태 연못에선 도롱뇽 알을 보고는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작나무가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으니까 아이들도 또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인제 전봉산 곰배령 산림 생태 탐방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곰배령은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으로 사전 예약자만 탐방할 수 있으며 숲나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K푸드 산지 특송,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가 연속 기획으로 마련해서 오늘 벌써 2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주도하고 있죠. 바로 온라인 도매시장. 자, 지난번에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는 간단한 중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고 있는데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업무 효율도 매우 좋아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럭에 가득 실려 있는 수박을 차례로 옮깁니다. 경남 함안에서 막 생산된 수박입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친 뒤 와야 했지만 이젠 산지에서 곧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스로 만들어질 수박들입니다. 예전에는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확보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산지에서 직접 받게 됐습니다. 전산으로 구매할 수 있고 산지에서 직접 오다 보니까 저희가 상품을 받는데 하루 정도가 더 일찍 받는다. 그래서 상품의 신선도가 조금 더 좋아졌다. 이 업체에 수박을 판매한 도매업체도 신바람이 났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글을 올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중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업무 효율로 판매 무대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 슈퍼마켓이라든지 식자재 업체들 등등의 분들이 니즈만 맞다라고 하면 거래를 할 수 있죠.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사과를 유통하는 또 다른 도매법인. 지방 공판장을 거치지 않고 강원도에서 생산한 사과를 바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통 비용을 아끼고 있습니다. 운송비가 좀 많이 간소화되면서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원활한 물류 효율성을 꾀해서 농산물 유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 도매상들의 업무 효율과 가격 경쟁력도 높여주는 온라인 도매시장. 결국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더 저렴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자, 온라인 도매 시장 2주 전에 저희가 처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도매 시장 운영본부장 이상길 본부장님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용을 보면은 산지와 소비자를 중간 없이 곧장 연결을 하니까 좋기도 하지만 공판장의 도매 상인들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처음에 반대 안 했나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초기에는 도매시장 관계자들이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도매시장이 가락동 도매시장이 40년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간에 거래가 이제 정착이 되다 보니까 네. 초기에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개설된 초기에는 약간의 반대 의견들이 있었고 좀 부정적인 어떤 그 시각을 갖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시간이 한 3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뭐 반응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온라인 도매 시장이 이제 운영을 되면서 초기에 이제 약간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네. 하면은 온라인 거래 경험들이 이제 쌓여가고 그다음에 온라인의 장점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네. 새로운 기회의 요인이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거래 규모가 크고 아하. 전국 단위 영업을 하는 어떤 도매시장 법인들이나 네. 또 약간 젊고 그다음에 이제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그런 중도매인 분들은 네. 기존의 시장에서는 거래할 수 없었던 그런 거래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장점들을 확인함으로써 네.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건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했었는데 일단 기존의 공영 도매 시장 거래 방식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 온라인 도매 시장 가장 달라진 점, 차이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유통 단계가 축소된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기존의 산지 APC나 RPC 같은 조직들은 단순히 이제 출하자의 역할만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온라인에서는 직접 판매자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지에 있는 마트나 외식업체, 가공업체 이런 분들은 중도매인들한테 구매하던 것을 네. 직접 산지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단계가 축소가 되고 유통 비용이 절감이 되는 훨씬 싸죠. 그런 효과가 이제 네. 나타나게 되고요. 기존의 오프라인 도매시장 관계자들 네. 같은 경우에도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이 시장 안에서만 이제 해당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그런 주체들 간에만 거래를 했었는데 도매법인은 전국에 있는 중도매인과 마트, 외식업체 이런 데들 다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네. 중도매인들은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떤 기회 요인이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중도매인들조차도 온라인 이 도매 시장을 직접 이용하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공판장에 머물지 않고 본인들도 직접 이거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말씀을 장점들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3년 차 운영하면서 좀 수정해야 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온라인 거래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이제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판매자들의 가입 요건을 최소한의 어떤 품질 관리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네. 연간 거래 규모를 2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마련을 했었는데 올해 9월부터는 이 기준을 완전히 폐지를 하고 네. 더 많은 농업인들이나 유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기준을 폐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기준을 폐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저희들이 농산물 품질 관리사를 전담해서 지정을 하거나 네. 거래 중개인들을 지정을 해서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온라인 도매시장 이상길 운영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례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권한이 확대되는 특례시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례시 제도가 시행된 지 4년 만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특례시에는 그동안 일부 특례가 부여됐지만 법적 제도적 권한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특례시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 등 5곳. 이번 법 통과로 이들 특례시는 새로운 19개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게 됩니다. 대형 건축물 허가권이 시장에게 넘으면서 복잡했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승인이나 수억 원 조성 권한도 이관돼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중앙정부의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대도시 행정의 효율과 안정은 광역권과 국가 전체의 비용, 경쟁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특례시 제도는 국가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특례시들은 법안 시행에 맞춰 행정체계 개편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특례시 지원특별법은 공포 1년 후인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동욱 충북지사 권한대행은 직원조회에서 도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속성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공직기강은 공무원이 옷을 입은 것처럼 지켜야 하는 기본이니 정치적 중립 속에서 직무에 전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도지사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면 성과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습니다. 자, 뉴스에일 라이브 2부까지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